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영호 총영사 목사입니다. 앞에 앉아서 뒤에 눈이 있으면 어떤 분들이 오셨나 금방 볼 수가 있는데 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낯익은 얼굴들이 참 많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거창한 소개를 받기는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득혜 총장님께서 아주 멋진 개그 한 말씀 하셨어요. 박상영 목사님이 그 성대 수술을 했대요. 성대 수술을 했는데 거기에다 마이크를 하나 심어놨답니다. 아주 빵 터졌는데 역시 우리 총장님의 위트는 제가 뉴저지에 와서 참 신학교 다닐 때부터 목사 연습할 때까지 저의 전 과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 위트는 여전하시구나. 우리 이 성대 마이크를 심어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크세요. 목소리가 우렁차신 분이 거창한 소개를 하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저 소개하신 거 한 반만 들으시고 반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네, 제가 우선 말씀한 것 제가 대표해서 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곳 뉴저지는 사실 저에게는 제2의 고향입니다. 미국의 고향입니다. 47살의 인상을 바꿔서 태평양 건너왔을 때가 2005년 8월이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한국에서 보내고 그날 비행기를 타고 떠나서 여기에서 8월 15일 도착을 하면서 유학 아닌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벌써 15년, 지금 24년이니까 2000년 거의 이제 19년, 이제 횟수로는 20년째 제가 이제 미국 생활을 하는데, 물론 중간에 한 7년 한국에 나가 있다 왔습니다만,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저를 부르셔서 태평양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늘 저는 그것을 생각하며 살았고,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왔었지만은 정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몹시 발버둥 쳤고, 그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그렇지만 그 눈물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눈물의 시간들이었는데, 다시 한국에 나갔다가 이제 7년 만에 그 이전에 목사로서 해야 될 하나님과 약속을 다 이루지 못한 채 돌아갈 때는 다시 그 태평양 한가운데서 눈물을 흘렸었는데, 2016년에 들어갔다가 작년 1월 6일에 총용사로 부름을 받고 이제 휴스턴으로 왔습니다. 이제 1년이 조금 지났죠. 전혀 저는 제가 정부의 외교관으로 그 동포사회를 섬기고 제가 관할하는 지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기업들과 관계를 하며 국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일에 제가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리라고는 제 인생에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총용사로서 일을 할 때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남들은 다 이제 은퇴를 해야 될 나이에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교회 이름이 새로운 시작인데 은퇴할 나이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 일들을 하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 기도할 때마다 그 감사의 기도는 늘 저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뭐 거창하게 리더십 세미나지만은 이야기는 제 1년간의 총용사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런 것을 가능케 했던 그런 리더십의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짧은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1월 6일 날 부임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물론 공식 일정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현지 동포신문과 그리고 기독일보에서 특히 기독일보에서는 이제 목사가 총용사가 됐다고 하니까 너무 독특한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어떤 분인지 뵙고 싶다고 인터뷰를 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재미동포는 섬김의 대상이다.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동포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민자의 삶 속에서 제가 살았고 저도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 짧은 기간 살았고 또한 목회를 하면서 고통받고 힘든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이민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본 그런 목회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섬기는 마음이 저에게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기독일보든 동포신문이든 그것을 헤드라인으로 뽑아서 준비된 외교관이다. 그래서 그렇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동포사회를 갈 때마다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가정을 신방하는 마음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동포들의 삶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행사가 있으니까 총용사 축사 하나 듣고 뭐 그저 적당히 앉았다 밥 먹고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의례 떠나는 거는 모든 동포들이 다 알아요. 늘 다 그렇게 늘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가서 끝날 때까지 자리 지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 총용사님은 무슨 오래 있냐고. 그런데 그렇게 보면 하는 것이 아니라 동포사회가 주말마다 또는 크고 작은 단체들이 행사를 할 때마다 또 총용사가 다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다 갑니다. 제가 다른 주에 행사가 있어서 가지 않는 이상 휴스턴에서 있는 일은 거의 대부분이 갑니다. 가면은 몇십 명이 모인 곳이 있고 100명 이상이 모인 곳이 있고 그런 곳을 갈 때는 보통 한 15분, 10분 사이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행사 시작하기 전에 도착해서 입구에서부터 저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납니다. 한 10분 전에 가면 3분의 2 정도가 와 있는데 입구에서 데스크에서 접수받는 분부터 시작해서 저는 한 분 한 분 다 악수를 하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보면은 허그를 하고 그 어르신들의 건강도 묻고 그리고 자녀들의 삶도 묻고 마치 교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그들을 관계를 하고 한 바퀴를 돌고 있다가 그리고 행사 시작하기 전에 뒷좌석에 봐서 늦게 오신 분들이 계시면 다시 또 갑니다. 다시 또 가서 인사하지 못했던 우리 동포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리고 행사를 치르고 모든 순서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식사를 하고 나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인사하러 와요. 인사하러 오게 되면 다 일어나서 일일이 인사를 받고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나고 이제 파할 무렵 되면은 제가 뒤를 돌았으면은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조금씩 떠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는 그때 다시 떠나는 동포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남아있는 동포들까지. 그래서 한 행사를 치르게 되면 저는 동포들과 2번 인사를 해요. 들어올 때와 나갈 때. 그리고 절대로 동포보다 먼저 안 갑니다. 행사 주최 측에 주요 인사들만 남아있을 쯤 되면은 그때 이제 저는 떠납니다. 그렇게 동포들을 진정성을 갖고 만나는 것은 제가 이곳에 목회하면서 영주권자로서 많은 이민자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관심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누군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자기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는 것은 정말 최고의 감동을 주는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든 정말 누구를 만나든 그 순간만큼 최고의 환대로, 따뜻한 환대로 그 사람을 상대할 때 사람의 관계는 정말 그토록 아름다울 수 없고, 또 특히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데 너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 동포들이 걸어갈 때 진정성을 느끼고, 심지어는 어떤 동포는 제가 목사니까 한 번은 그 어떤 행사에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식사하고 이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사를 나누니까 그분이 총영사님하고 불러요. 총영사님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 예.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행사장에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예요. 총영사예요. 그래서 아주 그것도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축복이 어떻게 오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동포들을 1년을 섬기니까 동포 사회가 서로 연대하고 화합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일들도 있고, 제가 아무래도 보수 정부에서 파송된 총용사 공직자라다 보니까 어디를 가나 다 이렇게 좀 또 반대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반대되는 세력들이 또 좋아하는 기사를 쓰는 또 언론인 기자들도 있어요, 동포 사회에. 그 사람들도 이제는 저를 위해서 늘 좋은 글을 씁니다. 기사를 씁니다. 대부분이 현지의 기자들은 이제 총용사나 대사들에 대해서 늘 비판적 기사를 써요. 특히 미국은 이제 제일 심하죠. 전 세계 750만의 해외 동포가 있는데 그중에 미국이 250만이다, 또 부풀려서 270만이다 얘기하지만 적게 해서 250만이라 그러지만 어느 주의 동포 사회 가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개 이제 그 언론 활동을 하시는 분은 그 대체로 그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늘 비판적 기사를 많이 써요. 그런데 동포들에게 진짜 마음을 열고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렇게 쓰고 싶어도 쓰지를 못해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여주질 않으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어느 언론사에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다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팩트가 아니니까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 때려도 아무 말 안 하구나. 그러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때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언론 관계를 워낙에 오랫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담당 영사로 하여금 내가 문제점이 뭔지를 지적해주고 그 근거를 다 뽑아내라. 그래서 다 뽑아냈어요. 뽑아내가지고 그 서티피케이트 레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레터를 보내서 이러이러한 문구는 사실과 다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느니 반론 보도를 청구한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책 잡힐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정당하게 딱 요구를 해서 저희가 반론 보도문을 보낸 그 공문까지 다 기사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다 사과하는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썼어요.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신문사가 그 기사에 대해서 그렇게 씁니까? 절대로 안 써요. 그냥 요 구석에다가 뭐 기사 오보입니다라고 할 정도지. 근데 저는 확실하게 잡고 갈 때는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더니만 그날부터는 모든
그 기사는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쓰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기사들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은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책 잡히는 일을 하면 안 돼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나 내가 따뜻한 환대를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제가 동포사회 언론인들은 매월 기자간담회를 합니다. 저희 공관으로 불러서 회의실에서 1시간 동안 간담회를 하고, 또 제가 중요한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가서 또 좋은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릴레이션십을 하면서 그 언론에서 좋은 건강한 보도가 나와야지 동포사회가 평안해요. 동포사회 언론에서 누구를 헛들고 험담하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면은 동포사회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꾸 누구의 입에서 와전이 되게 되면 사실과 다른 정반대의 이야기들이 소설처럼 나오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커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저는 그런 걸 처음부터 잡아가면서, 그리고 제 진정성을 보여주니까 이제는 그 기사를 썼던 기자들이 저하고 간담회하고 제가 인터뷰하면은요, 너무너무 잘 써줘요. 그리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드러내서 우리 동포사회에 잘 전달해주는 그런 소통의 역할들을 잘해줘서 동포들이 저희 공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특임 공관장으로서, 특별히 목사로서 건국 이래 목사가 대한민국 정부의 대사로 임명받은 건 제가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박성양 목사님께 기회가 올지 뉴욕 국동 포럼을 잘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았던 선구자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목사가 동포들을 위해서 총용사로 오니까 동포사회가 편안해졌다, 동포사회가 활력이 생겼다, 동포사회가 변화가 온다, 동포사회가 긍정의 시그널이 많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를 대사로 파송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보답하는 길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뉴욕에 우리 대통령께서 뉴욕에 2번 오셨죠, 그죠? 물론 그 전에까지 하면 3번 다녀가셨는데 유엔 때문에 2번 오시고 그러셨는데, 작년이 이제 한미동맹 70주년의 해가 되는 시간이었잖아요. 그 이전 정부에서 한미 관계가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두 사람의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김정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레터를 보낼 정도로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줬냐면 북한에게 줬어요. 그래서 한 발 빠지고, 그래서 북한이 평화의 체제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미 동맹도 약간의 그 빈틈이 생기면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북한에게 주도권을 주다 보니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주다 보니까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것이 바로 종전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그 미국에 있는 이전 정부와 관련된 많은 지식인들과 또 그 친북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나온 것이 민주당의 셔먼 의원, 캘리포니아 출신의 셔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동부에서는, 우리 뉴저지에서는 앤디 김 의원도 거기에 서명을 했고, 뉴욕에서는 그 누구죠? 뉴욕에 저 중국인 그 하원 의원, 그런 분들이 이제 다 서명을 한 그 한반도 평화법이라는 거, 이제 그것이 이제 미 의회에서 그 나오기 시작을 했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전선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에 와서 종전선언의 해를 선포하면서 최대한 압박을 해 들어갔죠. 미국에 대해서, 유엔에 대해서. 근데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반도의 전쟁을 이제 지금 휴전 상태 아닙니까? 전쟁을 이제 없애자.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유엔사를 해체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엔사는 지금 유엔사를 대표해가지고 누가 있습니까?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그 주한미군을 이제 철수하자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그런데 평화에 대한 담보, 북한의 핵 개발 포기와 그리고 핵 협상, 핵을 줄이는 그러한 그 전략 무기 핵 협상 전혀 없이 어떤 안전핀도 없이 종전 선언을 하고, 그리고 미 의회에서는 한반도 평화법을 내고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가 이제 고조가 되고, 또 우리 미국에 있는 많은 보수 애국 시민들의 그 우려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전 정부에서 한미 동맹 관계가 사실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한미 동맹 관계가 새롭게 발전되면서 작년 4월 워싱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맺음으로써 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 유사시 전쟁이라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핵 전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 과정을 함께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핵 협상 그룹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의 핵 전쟁을 방지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이제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이 나왔죠. 물론 양국 정상회담의 선언문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이걸 계기로 해서 한미 관계가 단순한 군사 안보 동맹의 관계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한국 전쟁이 끝난 53년 이후 지난 70년 동안 한미 관계를 통해서 세계 경제 대국, 무역 대국, 10대 무역 대국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우리 한국이 텍사스 교육 대상국의 제4위입니다. 엄청나게 이 경제 관계가 성장이 돼 있고, 한 주가 한 국가와 경제 교역량이 그 300억 불을 넘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텍사스와 한국은 328억 불이라는 일본보다 더 많은 경제 교육 관계를 유지할 정도로 한미 경제 관계가 굉장히 급성장하는데,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에 세계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뭐냐면 공급망 질서라는 겁니다. 공급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당장 유럽에서는 밀을 수입을 못하니까 지금 뭐 빵을 못 만드는 사태가 되고, 그다음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가 유럽을 통과하고 또 한국으로 들어온 것도 그렇고 모든 나라의 이 에너지 공급망의 위기를 지금 이제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석유 가스에 의존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이 석유 의존 관계가 또 중동을 비롯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한미 동맹을 70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작년부터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등장했어요. 이제는 경제라는 것이 양국 간에 수출입을 통해서 이익을 증대시키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급망 질서의 재편, 석유가스 에너지와 반도체, 그 다음에 식량 이런 등등 모든 것들의 공급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을 통해서 경제가 이제는 안보가 된 것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급속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미 동맹의 강화의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 과학기술의 동맹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대통령이 오셔서 나사 워싱턴 나사 본부 고다에서 헤일리 부통령과 함께 한미 우주 동맹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양자 역학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그 가치를 기반으로 한 그 동맹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관할하는 지역이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와 아칸소 그리고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이렇게 5개 주입니다.
그중에서 미시시피가 제일 작은데 미시시피만 해도 한반도의 남한의 1.4배예요. 루이지애나가 1.7배 정도 되고 뭐 텍사스는 뭐 미국 본토,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 본토에서 제일 큰 주가 텍사스 아닙니까? 텍사스만 해도 유럽의 10수개 나라를 합한 면적인데 땅으로 따지면은 제가 관할하는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이 5개 주에 한인이 한 19만 명이 있어요. 우리 뭐 뉴욕, 뉴저지만 해도 한인이 뭐 한 40만, 뭐 이제 45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관장의 관할 지역으로서는 저희 중남부 5개 주가 한인이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땅덩어리는 제일 커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포들한테 그럽니다. 5개 주 동포들한테 인구 숫자는 우리가 제일 작아도 땅은 제일 넘으니까 땅땅거리고 살라고. 다른 주에 동포들 만나면 우린 부동산 재벌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부심을 갖고 살라는 얘기인데 제가 조금 전에 경제안보와 기술 동맹의 시대다. 한미 동맹 관계가 그렇게 했을 때 전략적인 요충지가 어디냐면 바로 텍사스예요. 텍사스는 굉장히 한국의 경제안보와 기술 동맹의 중심지로 지금 등장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반도체 문제로 인한 전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물론 전기 자동차까지 포함해 있지만은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미국에서 텍사스의 경우에 땅값이 비싼 텍사스에서 공장 하나 짓는데 약 18억 불에서 20억 불이 듭니다. 그러면은 20조에서 22조의 비용이 들어요. 제조업 공장 하나 짓는데 제일 큰 비용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전기 자동차 이런 건 저리 가라예요. 공장 하나에 22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공장의 규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부임해서 어스틴에 있는 삼성 어스틴 반도체 공장을 견학하는데 정말 놀라워요. 그 공장 구석구석을 다 견학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구나. 그러면서 오스틴 옆에 그만한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테일러시에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올 안에 이제 준공이 될 예정이고 그 준공 이후에 삼성에서는 계속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이 세계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좀 더 첨단화되다 보니까 모든 산업에 반도체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현재 삼성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물량이 다 누가 쓰는 줄 아세요? 미국이 다 써요. 미국이. 지금은 미국은 제조업의 부흥을 통해서 이건 이제 트럼프 시대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제조업의 부흥을 통해서 미국이 다시 세계의 경제 패권을 쥐고 가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트럼프 때부터 굉장히 압력을 많이 행사하고 미중 간의 무역 막찰 경제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미국의 제조업이 되도록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늘려나가고 애를 쓰는데 이 텍사스가 그뿐만 아니라 역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휴스턴은 말이죠. 세계 에너지 세계 최대 중심지예요. 휴스턴 도시의 인구가 250만으로 미국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이 250만의 휴스턴이라는 도시에 에너지 회사, 석유 가스 회사가 몇 개인지 아세요? 그 알아맞히는 사람 제가 제 저서를 드릴게요. 네. 근사치라도. 몇 개인 것 같아요? 우리 저 윤 장로님 몇 개인 것 같습니까? 예? 네. 300개가 넘어요. 300개가 넘어요. 석유 가스 회사들이, 에너지 관련 회사들이. 이 300, 제가 알기로 320여 개를 알고 있는데 이 320여 개, 여러분이 잘 아는 엑스모빌부터서 쉘, 그 다음에 쉐브론, 이 모든 게 본사가 전부 다 휴스턴에 있습니다. 이 세계 굴지의 석유 회사들이, 그와 파생되는 수많은 오일 가스 회사들이 약 한 320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휴스턴에는 전 세계의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약 80여 개 국가의 총영사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이 휴스턴이 세계 경제 외교의 중심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휴스턴에 에너지 회사들이, 크고 작은 회사들이 한 320여 개가 있다 보니까 미국에 와서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케미컬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거 전공하는 수많은 석박사들이, 우리 한인들이 어디로 오는지를 아세요? 휴스턴으로 전부 다 취업해가지고. 그래서 휴스턴의 한인이 3만 5천인데 30대, 40대, 50대 초중반은요 대부분이 다 전문가들이에요.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고급 인력들이 직장을 얻어서 들어오는 동네입니다. 인구 250만의 한인 3만 5천이면 적은 인구죠. 그죠? 적은 인구인데 그 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고급 인력들, 고학력자들이 직업을 갖고 들어오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휴스턴에 있는 우리 한인들의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고 또 고소득자들이 많습니다. 다 전문가들이 들어오니까 인컴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TMC라는 텍사스 메디컬 센터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센터 MD 앤더슨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MD 앤더슨 병원이 휴스턴에 있죠. 이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휴스턴의 텍사스 메디컬 센터 안에 66개의 각종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의대까지 포함해서. 세계 최대의 메디컬 클러스터예요. The largest medical cluster in the world. 여기에 약 15만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 안에서. 그런 곳에서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약 60만 평 대지 위에 바이오 혁신 포트를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5년 후에 완공이 되면은 바이오 개통만으로 해서 무려 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은 바이오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직 미국이 바이오 패권을 못 잡고 있어요. 세계 바이오 패권은 지금 유럽이 잡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과 엄청난 경쟁을 떨치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텍사스를 중심으로 해서 보스턴의 동부는 보스턴, 서부는 샌프란시스코, 남부는 텍사스로 해서 미국이 바이오 혁신의 트라이앵글 지대를 형성을 하면서 미국의 세계적인 바이오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엄청나게 기울이고 있어서 우리 한국의 많은 기업들, 의료 제품이라든가 농수산 가공식품 회사도 수많은 바이오와 관련된 회사들이 휴스턴에 들어오기 굉장히 좋은 환경들이 구축이 되어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한미 간의 우주 동맹을 선언을 했습니다. 작년 9월 22일 날에 제가 한국 정부 최초로 휴스턴에서 2023 한미 우주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 본부에서 직접 나와서 그 주제 발표도 하고 미국의 저명한 우주 항공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붐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휴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현재 우리 동포들을 안전하게 잘 돌보고, 총영사의 임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할 지역에 우리 동포들의 안전과 안전한 생활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권익 향상, 예를 들어서 이중 국적자로서 누려야 될 한국 정부에 대한 권리, 또 미국의 시민권자지만은 부당한 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에 우리 총영사관에 도울 수 있다면은 우리가 또 도와주는 일, 그리고 현재 여행자들 등등 해서 그들을 돌보는 일들이 총영사관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모든 일. 지금은 시민권자라도 한인의 피를 갖고 있는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미동포가 애국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동포 사회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측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우측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동포 사회에 처음 와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랬습니다. 재미동포가 애국자다. 한미동맹의 기초는 재미동포다. 120년의 이주 이민의 역사 속에서 3대 4대를 거쳐오는 이민의 역사 속에서 많은 한인들이 주류 사회에 진출하고 주류 사회와 자기들이 생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류 사회의 유기적 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인 동포들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펼치면서 주류 사회에 봉사활동을 하고, 그래서 한국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또 K-팝과 컬처의 흐름들이 우리 동포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한인들이
한미동맹의 기초가 한미동맹의 힘이다. 그래서 동포들은 좌든 우든 국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서로 연대하고 화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좌든 우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애국자다. 그러나 종북 주사파나 또는 종북 좌파는 제외한다. 그쪽 라인만 아니라면 나는 정부 대표로서 다 대화를 하겠다. 다 대화를 해서 누구든 한미 동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동포라면은 다 함께 가자. 저는 그러한 취지로 우리 동포들을 만나고 한미 동맹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느 한인 사회나 뉴저지나 뉴욕도 마찬가지지만 한인회가 다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파 간의 대결. 저희 중남부도 그래요. 몇 개 한인회도 각각의 파브드 간의 싸움이 있는데 제가 다 불러 모읍니다. 어디로? 관저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지난 12월 초에는 약 한 35명의 미국 5개 주에는 한인회 장단들을 다 불렀습니다. 35명 정도가 왔어요. 그래서 관저에서 만찬을 베풀면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분들 한 얘기가 역대 총영사관에서 5개 주의 한인 회장단을 불러서 밥을 먹는 건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식탁의 외교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신방 가면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 일이라는 거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식탁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밥상 앞에서 싸움 안 해요.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먹으면서 문제도 풀어가고 차 한잔하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어려운 문제의 매듭을 풀어가고, 그렇게 해서 또 밖에 나가서 솔루션을 찾고, 식탁에 다 불러 모아서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분열되어 있는 한인회도 다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미동맹의 미래를 여는 사람들이다. 정부에서는 한미동맹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 동포들이 분열돼서 되겠냐? 우리 동포들이 분열된 모습을 보면 미국의 주류사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네들은 정부에서는 저렇게 한미동맹 강화한다고 애쓰는데 너네들은 여기서 미국인들과 주류사회와 잘 지내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생각은 하고 맨날 너희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면 그게 되겠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싸움하면 안 돼요. 서로 연대하고 화합하는, 벽을 허문 사람이 누굽니까? 막힌 기둥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 한미동맹도 강화되고 재미동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도 국익을 위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 한인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저희 동포들한테 그랬습니다. 5개주 동포들한테, 제가 이곳에 임기로 있는 기간 동안 중남부 5개주 한인들에게 어깨에 힘을 주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고 살아가게 하겠다. 그게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말로서 선포를 해야지만이 제가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한미동맹 70주년 되는 해에 대통령께서 4월 달에 오시고 저는 1월 6일에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한미동맹을 기념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외교사적 측면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게 기도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텍사스 주의회에서 한미동맹 70주년 레졸루션을 선포하게 하자. 근데 그것도 하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원만 하는 게 아니라 상원까지 같이 해서 상하 양원 합동으로 조인트 레졸루션,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축하하는 레졸루션을 채택하는 일을 하자. 텍사스 주의회가 개원된 지 178년이 지나도록 특정 국가를 위해서 레졸루션을 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왔을 때. 근데 여왕은 총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국회에서 약 한 15년간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최연소 나이로 국회에서 1급직까지 올라갔던 사람이라 국회가 돌아가는 걸 너무 잘 알고, 한국의 국회의원 생리나 미국의 국회의원 생리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서로 싸우고 또 서로 로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텍사스
의회에 하원 의원, 우리 한인 공동체와 가까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또 주 상원 의원을 하는데, 하원은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 의원을 이제 파트너로 잡아서, 그리고 저희가 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과 그리고 대통령 국빈 방문을 축하하는 레졸루션의 초안을 제가 잡아주고, 그리고 저희 공간에 영문 에디터가 있어요. 독일계 미국인인데 이 아이가 코넬 대학에서 정치학을 하고 옥스퍼드에서 석사하고 온 아이가 저희 영문 에디터를 하고 제 영문 모든 그 스피치 원고를 그 친구가 다 씁니다. 대충 이제 저희가 한국말로 해주면은 그 친구가 이제 제가 그 초안을 만든 거를 영문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희 정무 담당 영사가 그 영국에서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유학해온 친구라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데리고 이제 주정부 국무장관을 만나러 가자. 주정부 국무장관이 72세 된 분인데 여자분이에요. 주 상원의원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만나면 이제는 어떤 관계냐면 브라더 시스터 관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 앞에서 그 제인 넬슨 국무장관이 컨설 제너럴 정은 마이 브라더라고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마이 엘더 시스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둘이 가깝게 지내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제가 어설픈 영어로 얘기를 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영사를 통역을 시켜가지고 이제 외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이야기의 골자는 여차여차 하니까 이걸 한다. 그래서 하원과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을 당신이 설득해달라. 네, 여기 상원도 그렇지만 부통령이 연방 상원의 의장 아닙니까? 주의회의 상원의장은 부주지사예요. 그 텍사스 주의 상원의장의 부주지사 댄 패트릭은 트럼프 최측근이에요. 아주 굉장한 영향력 있는 분인데, 그래서 제인 넬슨이 자기가 그러면 상원의장하고 하원의장한테 이야기를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자기가 적극 돕겠다. 그러고 이제 딱 약속을 받아내고 저는 이제 다시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우리 한인회, 그 지역에 우리 한인들이잖아요. 한인회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서 한인회 장단들한테 무조건 압력을 행사해라. 너 다음에 우리 표 받으려면 레졸루션 시켜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경쟁을 시켜놔서 그 일을 기도하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로드맵대로 따라가서 딱 3주 만에 그걸 완성했습니다. 작년 3월 23일 날, 제가 3월 25일 날에 재외 공관장 회의체 한국에 들어가는 날인데, 금요일 날에는 캐주얼 데이라 해서 의회에서 의원들도 다 청바지 입고 나와요. 회의를 안 해. 그러니 마지노선은 목요일인 거예요. 3월 23일. 목요일 날은 무조건 통과시키자. 그래가지고 아주 최대한 압박적절하고, 저는 이제 모든 로드맵을 다 만들어줬으니까 실무진들 다 하도록 하고, 저는 기도하고 그리고 체크하고, 3월 23일 날 하원에서 오전 10시에 회의, 레졸루션 하원에서 통과되니까 나와라. 그래서 나가서 방청석에 앉아서 그 통과되는 장면에 앞서니까 저보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하원 의장 뒤에 서 있으래. 네. 그리고 그 레졸루션을 지지하는 하원 의원들을 다, 대표 하원 의원들 한 20여 명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졸루션을 입고 하원 의장이 방망이 두들 때 저는 뒤에서 탁 빨간 넥타이 메고 정말 애국자 같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이제 11시에 상원에서 하는데, 상원은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방청석에 앉아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발의하는 상원의원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 발코니에 그 컨설 제너럴이 와 있다. 일어나시라고. 일어나니까 상원의장도 또 상원의원들이 다 저를 봐요. 상당히 그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앞에서 상원의장이 방망이를 땅땅땅 치는데, 그로 인해서 하원, 상원, 양원에서 조인트 레졸루션이 통과가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초당적이라는 거예요. 초당적. 제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원은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 의원을 잡아서 공화민주양당이 초당적으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축하한다는 레졸루션이 양쪽에 동시에 똑같은 문구로 통과가 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연합뉴스에서는 이게 최초로 있는 일이니까 초당적으로 합동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대서특필한 기사를 내면서 저희가 정말 외교관 된 지 3개월 만에 정말 한미 외교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일을 이루었는데, 저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회에 제가 공관장으로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째 일이라면 그걸 뽑습니다. 이 일도 여러분, 한미동맹 70주년을 내가 공관장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기념하는 것이 좋을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묵상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가 없었다면 이런 일도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었고, 또 마침 제가 국회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라 국회 돌아가는 사정을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방해 세력 없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데 많은 방해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초보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해서 갈 수 있도록 하이웨이를 너무 잘 닦아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니까 3주 만에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지면서 텍사스 주의회 개원 이래 178년 만에 최초로 대한민국을 위한 합동 결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정말 이 기록은 여전히 떼어지지 않고요.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연방 하원에서 연설을 하셨을 때 하원에서 결의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른 몇 개 주에서 다 끝난 다음에 한미동맹 70주년 이야기가 너무 미국에서 뉴스가 많이 되고 하니까 몇몇 주에서, 한인들이 많은 주에서는 하원에서 그저 결의안 한두 개를 통과시킨 주의회가 있을 정도로, 그러나 우리 텍사스처럼 상하 양원이 초당적으로 합동 결의안을 채택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참 정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왜 섬기고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리더십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22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오후 4시에 휴스턴 한인중앙장로교회에서 미국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최하는 최초의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는 한국전 참전 실종자 메모리얼 서비스였습니다. 미국의 한국전쟁에 참여한 많은 수많은 미국의 청년들 가운데서 아직도 유고를 찾지 못하고 실종되어 있는 그 젊은 영혼들이 약 8,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의 많은 어린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한국전에 참전을 했는데, 텍사스에 속해 있는 청년들이 약 1,500여 명인가 그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가운데 현재 실종 확인이 된 사람은 1,000명이지만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480명입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고 해서 여러 주요 대도시에서 베테랑들을 섬기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정말 저희 5개 주에 몇 개 주에 정말 성대하게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으로 우리 베테랑들을 섬기는 행사들을 정말 풍성하게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그런 행사는 대개 6월, 7월에 많이 합니다. 6월 20일 한국전쟁과 그리고 7월 29일 정전협정 그 사이 전후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지는데,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서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었을 때 뭔가 제가 허전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허전한 감이 왜 그런 것인가. 아침에 한 일주일 기도하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제 귀에 들려옵니다. 이게 뭘까 생각하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식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슬픈 영혼들을 위한 예배를 드려라. 그게 이제 실종자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그런 예배를 주도할 일은 없고, 일단 제가 목사니까
우선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나름대로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 휴스턴 그 교회 연합회 회장 목사님과 그리고 휴스턴 목사회 회장 두 분을 오찬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기도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차한데 실종자들을 위해서 우리 휴스턴 교역과 목사회가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미동맹 70주년의 회의에서 우리가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는 영웅들에 관한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한미동맹 70년의 그 가려진 그 그늘진 곳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지 못하는 것이니 그 시간 한번 가집시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영웅들과 그 유족들의 스토리텔링은 우리가 많이 듣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실종자 가족들, 대를 이어가는 그 가족들의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한미동맹 70년의 미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일을 같이 합시다 하고 제가 목사님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 행사와 관련된 모든 디자인은 내가 다 해드리겠다. 그래서 우리 담당 영사하고 회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경비는 정부가 이런 걸 예산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동포사회에 뜻 있는 분들 제가 몇 분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이 일을 좀 후원해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몇 분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데 제가 몇몇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어느 한 분이 너무 감동적이라고 자기가 돈을 다 대겠대요. 그래서 그분이 5,000불을 교회 연합회에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그리고 이 행사가 처음 있는 일이라 실종자 가족을 찾는 것부터 해서 명단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현역 장성을 초대하고 누구를 부르는 거, 이 모든 거를 이제 제가 다 정리해서 우리 담당 영사에게 줘서 목사님들과 협의해서 하고, 일부 예배는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고 2부의 기념식은 이제 저하고 또 현역 장군들하고 우리 베테랑들이 같이 하는데, 제가 거기서 그런 순서를 하나 넣었어요. 우리가 돌아오지 않은 영웅들, 지금 정부가 발표할 수 있는 이름들을 부르자.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이름 부르기라는 순서를 넣어가지고 베테랑들 가운데 4분을 모시고 한 분당 25명씩 100명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480명을 다 부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신 480명 우리가 국무부로도 받은 명단은, 국방부로도 받은 명단은 다 보내면서 거기에 그 실종자들 Missing in Action이라고 그러죠. MIA 미아의 깃발까지 걸어놓고,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해서 이름을 다 올릴 때마다 그 4분이 나와서 25명씩의 자기 옛 전우의 이름을 부르는데, 놀랍게도 그 명단 안에는 베테랑 가운데 한 분이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고향 친구의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 이름을 자기가 부르고 있다고. 그래서 그 순서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는 순서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배경음악으로 깔고 그렇게 하면서 이름을 부르는데, 그 한 분 한 분이 옛 전우의 이름, 돌아오지 않는 전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의 떨리는 목소리와 그들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있는 걸 제가 앞에서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우리 한인 동포들이 전부 손수건거려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미국의 그 젊은 영혼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에너지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있는 지역의 그 중심지에서
전쟁에 들어와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영웅들을 찾아서 그들의 가족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을 기념해 줄 수 있느라고 그들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서 듣게 됐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동포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동포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녔기 때문에 교회의 목사님들도 우리 동포들도 전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도와주고 뜻 있는 분이 헌금을 해서 행사를 풍성하게 할 수가 있고, 튀르키예가 지진이 나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뭔가 마음이 꺼림칙해요. 뭔가 불편해.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튀르키예의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튀르키예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저에게 전달되는데, 우리를 도왔던 나라 아닙니까? 형제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일요일날 주일날 오후에 늦게 우리 영사에게, 담당 영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일 12시 점심에 시간이 되시는 단체장들은 다 어디로 오라고 하셔라. 다행히 다 시간이 됐어요. 뭐 총영사가 밥 먹자고 하니까 다른 약속이 있어도 와야죠. 다 옵니다. 너무 좋아서 오세요. 오셔서 제가 밥을 함께 대접하면서 튀르키예를 돕는 일을 우리가 한번 하자. 우리 형제국가 아니냐? 응?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의 형제가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동포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동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총영사님 그러지 않아도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총영사님이 이렇게 먼저 발벗고 나서주니까 자기들이 앞서 선거운동 하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금, 토, 일 3주간에 걸쳐서 H마트 앞에서, H마트가 한 3개가 있습니다, 휴스턴에. 저도 주말에는, 토요일 날에는 저도 어깨띠를 두르고 모금 한 통을 들고 우리 동포들과 함께 모금을 하다 다녔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총영사가 찍죠. 빨간 옷 이렇게 저기 서포트 튀르키예, 헬프 튀르키예하고 띠를 메고 그리고 빨간 모금 한 통을 들고 같이 다니니까 저 사람이 총영사님이네 하면서 오고 가면서 너무 반가워서 모아서 돈을 내고, 어떤 분은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형제가 10,000불씩 20,000불을 헌금하고 가고, 어떤 분은 혼자서 12,000불을 체크를 쓰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금을 했더니만 7만 약 6,000불, 약 1억여 원 가까운 돈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 금액은 미국 재미동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모금을 한 거예요. 한인회가. 그걸 저희가 해냈습니다. 이것도 연합뉴스가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해줘서 제가 한인 우리 단체장들하고 같이 그거를 체크 크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도 그런 거 처음 해봤는데 우리 한인 동포들이 잘 만들더라고요. 크게 해가지고 해서 튀르키예 총영사관에 가서 튀르키예 총영사하고 미팅하고 같이 기념사 찍고, 그 사진 그대로가 이제 연합뉴스 뉴스에 나오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게 되면은 리더인 제가 먼저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니까 그들이 그 리더의 참된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함께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게 저는 처음 기자회견할 때 이야기했듯이 섬김의 리더십으로 동포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해야겠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저는 그거를 실천하고 싶었어요. 스스로 먼저 내려가서 험불한 자세로 우리 동포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를 담고, 그리고 동포들의 삶을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그 아픈 기억들이 지금은 감사의 기억이죠. 광야가 축복이었다는 걸 알게 하는 그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민자의 삶 속에서 내가 그들과 동일시되고 일체감을 갖는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총용사가 우리 동포사회에서
이런 일을 합시다, 저런 일을 합시다 하시면 다 해요. 한미동맹 70년 기념으로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을 원래는 휴스턴에 올 계획이 없었어요.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국제대회를 하고 바로 댈러스에 와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일정인데, 제가 그 일정을 보고 국기원 원장하고 제가 여러 달 그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가는 길에 결국은 휴스턴에 들려서 국기원 태권도 시범을 하기로 했어요. 정말 화려한 퍼포먼스입니다. 더군다나 국제대회에서 퍼포먼스를 한 팀이기 때문에 국기원의 시범단이 A, B, C급이 있어요. A급이 왔어요. A급이. 자, 저희가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계획에도 없던 건데. 그러나 저는 국기원을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휴스턴에서 우리 태권도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자, 내가 데려올 테니까 행사는 당신들이 하시오. 또 발벗고 나서 가지고 그 국기원에서는 거기 한번 오면 비행기 한번 돌리면 비행기 값 들어가죠. 호텔 체재비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요. 그런 돈은 국기원 예산으로 다 합니다. 근데 체제하고 다닐 때 이분들을 차로 움직여야 되고 식사 모셔야 되고 하는 거는 우리 한인들이 다 해야 돼요. 행사장 빌려야 되고 이런 건 다 또 서로도 성금을 모아서 행사를 하는데 1,100명 수용하는 곳에 2,000명이 모였어요. 휴스턴 경찰국에서 더 이상 못 집어넣었어요. 최대한 집어넣은 거예요. 행사장이 꽉 차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대한민국 태극기 힐라리면서 마지막에는 한국 우리 태극기와 성조기를 쫙 하늘에 뿌리면서 시범을 마치는데요. 뭐 다들 눈물바다 해요. 여러분, 그게 애국이고 그게 한미동맹의 힘입니다. 먼저 나서 섬기고 먼저 내려가서 섬기고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동포들이 하나가 돼서 합력과 선을 이루는 그런 동포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뭐 기업들의 이야기까지 하려면은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이야기는 못 해드리고, 어쨌든 저는 내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47에 콜링을 받고 태평양 건너와서 참 어려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지만은 여러 환경들이 부족하고 열악하다 보니까 정말 힘든 시간, 눈물로 매일 새벽 기도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참 힘든 시간들이 많았고, 결국은 목회의 뜻을 다 이루질 못하고 한국으로 제가 혼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정말 태평양 한가운데서 흘렸던 눈물들,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서 약 7년간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시간을 지내왔기 때문에, 물론 많은 방송 활동도 하고 강연 활동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였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의 과정이 다 소중했지만은 그거 역시 또한 저에게서는 광야일 수밖에 없었던 삶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마련해 줬을 때 제 모든 상황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에 함께 뛰어들어가서 기도하며,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여기 우리 황일봉 장로님도 와 계시지만은 참 그러한 훌륭한 우리 동포 사회의 훌륭한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50개 주에 정말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그 많은 동포들의 힘을 모아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고 일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들어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왔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동포들과의 많은 일들을 해봤기 때문에 동포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제가 미국에 올 수 있는 길은 총용사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디를 가야 될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다 보내주는 건 아니고, 그런데 제가 6월부터 7월까지 미국에 있다가 8월 초에 한국에 재작년에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이제 움직일 때 휴스턴 총용사로 추천을 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뒤에 외교부에서 인사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사검증에 들어가니까 서류를 준비해서 내고 앞으로 2달간 보안을 유지해달라. 근데 인사검증에 통과해야 임명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임명받아 나왔으니까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사검증에 무난히 통과된 사람입니다.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2달 뒤에 소식을 받았을 때 저는 2달 동안 그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참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해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2달 뒤에 인사 담당관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전에는 정영호 선생님 하더니만 호칭이 2달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냐, 정영호 대사님 하는 거예요. 대사님 부르는 순간에 됐구나,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대사님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저는 그 사람과 통화가 끝난 후에 소파에 제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께 감사기를 기도로 드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지난 10수년간의 삶 가운데서 제가 거쳤던 광야의 모든 일들이 영화의 한 필름처럼 쫙 흩어가는데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그래서 눈물이 더 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고자 소명을 받고 미국에 갔지, 태평양을 건너갔지만은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 늘 제 마음에 주님 앞에 죄송하고 한 달란트 받은 종만도 못한 삶이었는데 하나님 저를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제가 목회자로서 다 하지 못했던 소명을, 그 사명을 그 땅에 가서는 제가 총용사로 나가지만은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그 땅에 가서 하나님 우리 동포들을 섬기고 그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힘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다시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그의 생명을 한 방울의 피도 아낌없이 흘리신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대한민국의 동포들을 섬기는 일이, 그것이 내가 목회자로서 다 하지 못한 그 소명을 받드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초청하면 어디든 달려가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고, 그래서 우리 동포사회가 더 연대와 통합을 통해서 화합된 모습으로 한미동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날을 열어가자고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어느 동포사회 가서 타주에서 강연 요청이 오면 가면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미동맹의 중심이요, 여러분들이 한미동맹의 힘이요, 여러분들이 한미동맹의 미래를 열어가는 키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동포들에게 이곳에 사는 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길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된 자가 낮은 자가 되어서 제가 그들을 섬기는 삶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 동포들은 더욱더 그들 역시 우리 동포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리더십의 특강의 주제는 섬김의 리더입니다. 이 시대에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방지관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참 리더십의 부재의 시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리더십의 부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리더십의 부재가 되고 사회도 공동체도 국가도 국제사회도 지금 리더십의 부재로 해서 온갖 혼란과 갈등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시대의 정신을 바로 깨닫고 이 시대를 회복할 수 있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고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깨닫고 실천하는 자가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 어느 작은 공동체에서든 어느 큰 자리에 있든 간에 그것이 구분 없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 공동체의 씨앗이 되어지고 사랑의 밭이 되어줄 때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울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박성원 목사님께서 하시는 더 나눔 하우스에 갔을 때
참 고통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청룡사님, 저 텍사스 달라스 출신입니다 하고, 순간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학교도 좋은 학교로 나온 학생이, 젊은 사람이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 무엇이 저 친구를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만들었을까? 그 생각을 혼자 하면서 돌아왔는데, 제가 관할하는 지역에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팠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오는 사람이 없어야 좋은 것이고, 그곳에 사람들이 적어야 우리 박성호 목사님과 사모님도 좀 쉴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그들이나 우리가 다 똑같은 병자들인데, 우리가 서로가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공동체에 사랑의 꽃이 필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며 그를 희생하신 그 리더십의 본질의 모습,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오늘 한번 강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두서없이 제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주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시 뵙는 날까지 늘 강건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